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감독의 사이다 박준입니다. 어제 재보궐선거 이루어졌습니다. 교육감, 부산 교육감에서는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 5군데, 3군데, 국민의힘이 1군데,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곳 당선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내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도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장윤선의 최강시사, 장윤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드디어 기다리던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선고. 사실 잠을 못 자는, 또 못 이루는 분들 많았는데, 맞습니다. 또 그 이전에 5대3 뭐 대들락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또 국민의힘은 또 4대4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고 결과라든지 날짜 잡은 거.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 취재라는 게 네.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이번 선고 과정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아하. 어제 그제 사이에 그 보도의 각이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완전 100% 달랐어요. 180% 그 전까지는 5대3이다. 네. 사실상 기각이다.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쓰다가 어제 조간 보도에 이제 초점이 뭐냐면, 다 보니까 5대3은 아닌 것 같더라. 바뀌었어요. 완전. 심지어 어제 저녁 뉴스에는 5대3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맞아요. 저녁 뉴스에서는 JTBC, MBC 이렇게 보도를 하던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너무 막 그 한덕수 총리의 기각 결정문이 너무 그 파고가 너고 세가지고 다 기본을 놓치고 있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에 앞서서 8대 0으로 마은혁 재판관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권한쟁이요. 예, 권한쟁이 그 국회의장이 냈던 권한쟁이 심판에서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8대 0이었어요. 8대 0이었어요. 그때는 8대 0이었어요. 너무 뉴스가 많으니까 우리가 살짝 그걸 놓쳤는데 당시에 8대 0으로 전원일치로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결정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5대3 결정을 하면 이거는 위헌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시당초 불가한 것인데, 어쨌든 오랫동안 법조 기자를 했던 SBS 모 기자가 이 기사를 쓰면서, 물론 그 기자도 이게 확실하다 한 게 아니라 취재 파일인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설을 전제로 이제 추론을 전제로 쓴 건데 어머,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어머 이거 5대3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5대3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동안 정치권에 그렇게 수많이 돌았던 그 밭글의 정체는 무엇인가? 뭡니까?
결국은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들어서 이 여론 시장을 이렇게 출렁이게 했던 건가? 범인은 보입니다. 이거는 프로파일러가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범인을 잡아야 됩니다. 범인을 예. 잡아야 됩니다. 자신들의 희망회로를 돌린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5대3은 좀 사실상도 불가능한 얘기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 실제로 아직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나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일부의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역시 국민의힘은 정보가 튼튼해서 네. 모 재판관이 뭐 여권의 유력 관계자에게 뭐 무슨 정보를 흘렸다 뭐 이런 주장을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공무상 기밀 누설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큰일 나요. 형사처벌 받는데 그거를 헌법재판관들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만용적 판단이 받글 형태로 그리고 여론시장을 굉장히 출렁이게 만들었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12월 3일로 돌아가 보면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기억해요. 몸으로 예. 기억해요. 그러니까 각인되어 있어요. 그날 12월 3일 그 밤에 비상계엄 멀쩡한 나라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일으켜가지고 국회에 군인들이 막 쳐들어오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그 밤에 다 봤지 않습니까? 아니 제 눈앞에 장갑차가 있었다니까요. 가셨죠. 네, 현장에서 막 장 기자님 여기도 찍어주세요. 여기도 찍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 눈앞에 장갑차와 진짜 군인이 엄청 크더만요. 다 봤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전 국민이 봤고 뭐 TV로 보셨고 현장에서 보셨고 그리고 그 포고령의 위헌성 이거는 뭐 법률가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그러니까 다 따져 선관위에 간 거 체포 명단 뭐 등등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빠짐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부족함이 없는 인용이다 이런 또 생각이 하나 듭니다. 저희 뉴스토마토에 그 보도가 어제 그제 있었습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윤지훈 기자인데요. 예. 윤지훈 기자가 그 계엄 내란 당일날 특수부대 707 특임단 대원들한테 결박 포박 당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CCTV. 그러니까 제가 그날 저는 어쨌든 어떻게든 국회에 들어가는 게 네. 중요해서 국회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저는 어떻게든 로텐더홀로 먼저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지 국회에 이제 정문 말고 그러니까 뒤에 네. 그러니까 그 국회 거기가 이제 2층에서 이렇게 쭉 그 라운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뒤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윤 기자님이 취재하신 코너는 뒤쪽인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거기까지 저기 같아요. 취재할 생각을 못 했는데 예. 우리 윤 기자님은 저길 간 거죠. 저기를 그 아마 본인 느낌에 있을 예. 것 같아서 갔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대원들이 들어온 들어온 겁니다. 거죠. 그러니까 찍으니까 대원들이 휴대전화 뺏고 묶으려고 그랬던 묶으려고 거거든요. 하고 일단 벽으로 밀쳐가지고 밀고 차고 뭐 그랬어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몸이 들려진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걷어차고 그렇죠. 폭행을 당한 거예요. 기자가 민간인이 다친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피청구인 윤석열이 아무도 군인이 체포하거나 다치면 한 적 다쳤지 없다고. 사람 하나 누구 죽은 사람 있냐 뭐 다친 사람 있어요. 있잖아요 지금. 있고 실제로 당일 시민들도 많이 실제로 다치셨습니다. 프레스 기자 마크를 달고 갔습니다. 누가 봐도 기자인 거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행사하고 결박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저거는 법률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군인들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건데 네. 저런 영상들이 뭐 저거는 공개가 됐기 때문에 다행인데 저거만 있겠습니까? 더 있습니다.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기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고요. 네. 이제 벌써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예. 내일이고 내일 그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오면 그날부터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완벽하게 무너지기 시작할 거고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 그렇죠. 정말 홍수처럼 터져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8대0 예상하십니까? 네. 근데요, 뭐 장 기자님 예상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밭글 쓰시지 말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달리 어떻게 결정문을 쓸 방법이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리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법률가적 양심과 그리고 당일에 있었던 사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그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수많은 증인들 뭐 저희가 뭐 조성현 단장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 분명히 그랬습니다. 안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고 심지어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반문을 하고 있어요. 피청구인 윤석열한테.
진짜 나한테 그 지시 안 했냐고. 지시 안 했어요? 예. 나한테 지시한 거 맞잖아요.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똑같은 증언을 한 사람이 사령관 포함해서 군인들이 28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증언들을 다 무위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예. 근데 결국 이걸 결정문을 써야 돼요. 기가 각하를 예컨대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정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행인 거는 뭐 옛날 원님 재판은 나는 몰라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현재의 법관이 판결문을 쓰거나 헌법재판관이 결정문을 쓸 때는 주문 말고도 결정 이유, 주문 이유를 매우 상세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뭐라고 씁니까? 뭐라고? 못 봤는데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밭글 형태로 돌아다닌 것 네. 중에는 이제 진짜 솔직히 말하면 별별 얘기가 다 돌아다니고 맞습니다. 저도 많이 제가 봤습니다. 네. 인신모독성도 있어서 좀 옮기기도 민망한 수준인데 네. 이제 재판관 개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향 분석을 해놓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개는 어떻다, 뭐 학교 다닐 때 어땠다, 뭐 별별 얘기가 뭐 취향이 어떻다, 스타일이 네. 어떻다 다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는 다 별건으로 해야 돼, 다 의미가 없고요. 그렇지 않아요. 당일 있었던 네. 사실과 그리고 과연 그 행위가 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그러니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었냐 없었냐.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매우 아니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마지막에 사태 때도 헌법소 의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용됐다고 봐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24 헌나 8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이 사건 번호를 달고 나온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8대 0으로 파면하지 아니하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넘어서 저는 아시아 민주주의, 그렇죠. 아시아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가 예, 대한민국을 얼마나 저 나라는 법치주의가 안 되는 나라야. 외국 자본이 들어오겠습니까? 불안해서 네. 다 나갑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어제 좀 들은 얘기 중에 생중계로 군인이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이 생중계 전 세계가 봤습니다. 또 놀랍게도 내일 11시에 전 세계가 생중계로 봅니다. 탄핵되는 모습을 볼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기록될 일 같아요.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 쿠데타를 국민들이 막아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해서 파면시키는 네. 그 과정이 넉 달이 걸리긴 예. 했지만 그것도 좀 놀랍습니다. 제가 1996년 예. 그때 저희가 IMF 직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붕괴됐고. 그리고 그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이랬어요. 그때 이제 해외에서 온 특파원들이 대한민국을 떠날 수가 없다 네. 이러면서 물론 이제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가면은 정말 이거 기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국에 비하면 너무 약소해서 근데 예. 여기는 진짜 자고 나면 뉴스가 팡팡 터지는 다이나믹 코리아다. 그때 그랬습니다. 예, 그런 예. 얘기를 30년 전 예, 일입니다. 옛날 근데 김영삼 정부 때. YS 때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만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저는 저력이 1894년 동학혁명부터 시작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3.1운동이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일어난 세계 시민운동의 역사의 문을 연 게 1919년 3월 1일 네. 김인현 3월 1일 정오 예, 터지자 독립선언. 민물 같은 네. 독립만세 선언. 예.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촛불혁명. 제가 최근에도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 말이죠. 네.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냐면 진짜 담배꽁초 하나가 없어요. 거리에. 맞습니다. 끝나면 싹 걷어가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엄마들이 사우나 가면은 앉은 자리에 땀 빼잖아. 네. 그러면 일어나서 수건으로 앉은 자리 닦고 나와요. 맞아요. 안 닦고 가면 욕 먹어요. 그게 대한민국이거든요. 전 세계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이 예. 사우나에서 수건으로 자기 앉은 자리 땀 닦고 나오는 정신으로 지금 길바닥에 담배꽁초 하나 없이 네. 집회 끝나면 딱 정리하고 나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잘못 만나가지고 비상계엄이라는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만나서 이 엄동설안에 키세스 돼가지고 전부 은박지 뒤집어 쓰고 눈비 맞으면서 고생했지만 끝날 때도 이렇게 깔끔하게 8대 0으로 파면 결정 내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써나간다. 대한민국 우리가 이런 나라입니다. 대단하구나라고 전 세계가 네. 알아보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야, 저런 나라가 다 있냐? 어떻게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저걸 진압하라 국민들이 진압하라고 저렇게 해서 법치국가 시스템대로 가가지고 그 쿠데타 일으킨 대통령 파면시키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주권자로서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네. 우리가 주인이라서 어떻게 남 시킬 수도 없어요. 주인이 네. 우리가 직접 해야 나서 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야,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선거 결과를 승복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은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참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얘기를 CEO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예, 그리고 심지어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쭉 이제 보도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네. 심지어 대통령, 근데 이거는 박근혜 때도 그랬습니다. 음.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복귀를 당연시하면서 채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곧 돌아온다. 그래서 돌아오면 1번으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것은 온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그날로부터는 다시 비상계엄인 거고 나라 망합니다. 네. 예, 나라 망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다 떠나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니까 달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코스피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상황을 보고도 그런 아직도 미몽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니 참 안습이다 이런 그 책 생각이 낸다는 들어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저는 이거를 아마 4월 4일 날 선거를 예상 못하고 11일, 18일 그 이후에 선거될 거라 생각하고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하고 책을 또 윤석열 본인의 어떤 나중에 재판의 그 내용까지 새로운 대한민국인가? 뭐 그거 낸다고 하던데 87 어떻게 봐야 체제를 넘어 됩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예. 책인데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던 것 같아요. 지규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 자유인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분명히 유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4월 18일 이후까지 헌재가 이 결정을 미루고 그러면 6인 체제가 되고 그 무렵에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그 안에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네. 어영부영 못할 거라고 판단한 가운데 7인 체제에서 4대3 기각 결정이다. 죄송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그런 시나리오 잡고 자꾸 책을 낸 거야. 책을 낸 거야. 그리고 책을 정말? 내서 자기들이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자기들 딴에는 87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주장을 하나 무슨 87 체제를 넘어요. 87에서 뒤로 가가지고 이승만 체제에서 역진하는 퇴행 대한민국이지 그게 무슨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사람이 다시 그러니까요. 권자로 들어온다면 그 네. 사람이 왕행세를 하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대통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오늘 너무 센가? 기자님, 아니 장 기자님, 제가 궁금한 게 이 정도 되면 국민의힘도 정치 세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상을 좀 뭐 아직까지 4대4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떻게 뭐 본인들 방향을 잡는지 몰라도 인용될 것도 예상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대선 준비도 해야 되고 대통령 선을 긋는 어떤 그런 정도의 작업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뭡니까 저 정당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만간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코드가 바뀔 거예요. 내일부터? 예, 이 너무 사람들은 늦은 거 아니에요? 늦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전까지는 전광훈 세력이 실제로 이 당에 그거 보십시오. 윤석열 의원이 그 재보궐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를 가지 않습니까? 이거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에서 해당 행위로 징계받아야 돼요. 근데 해당 행위 아니고 자기네 연대하는 거라잖아요. 네. 그럼 합당을 하시든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내부는 이미 상당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극우 정체성, 극우 DNA가 상당히 들어와 있고 소위 얘기하는 그 한남동 세력이라고 저는 지칭을 하겠습니다. 나경원, 김기현 등. 네. 이 사람들이 뭐 어찌됐든 이제 극우와 함께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가면 그 당 안에 있는 상식과 지금은 말은 못하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자들하고 소통은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당 좀 많이 혼내주세요. 기자님 나가서 국민의힘 큰일 났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은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될걸요. 파면되면 바로. 이 사람들은 그날부터 바로 표변하는 사람들. 바뀔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요. 당장 이제 좀 이따 우리 얘기하겠지만 재보궐선거가 말해주고 있어요. 국민의힘 너희 정신 차려라. 네. 이대로 가면 니네들이 생각하는 텃밭 영남에서도 당신들 당선 안 돼. 이번에 굉장히 그 투표율이 재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시죠. 그럴까요? 안 그래도 재보궐선거에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좀 되는 점도 있었는데 일단은 어제 재보궐선거 교육감 선거는 뭐 진보 진영 승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재보궐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기초단체장 5곳 가운데 민주당이 3곳에서 승리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한 군데서 이겼고요. 네. 조국혁신당이 한 곳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저는 가장 충격적인 데가 거제시장입니다. 거제시장을 네, 경남 거제시장에서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56.75로 1등을 했어요. 야, 이거 참. 그리고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가 38.12. 여기 국민의힘 텃밭입니다. 이게 이래 될 수가 없는데요, 그죠? 최소한 박빙이라도 했어야 예. 돼요. 표차가 이렇게 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안 나왔다. 이제 안 나왔다.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왔다. 왜냐하면 이번에 전부 서울로 지금 도대체 파면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걸로 집중하느라 중앙당 차원에서도 선거 지원을 거의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힘 모든 정당이 비슷비슷한데 그 지역에서 알아서 선거를 하는 시스템이었을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빨간불입니다. 국민의힘. 물론 이제 경북 김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낙고 국민의힘 후보가 51.86으로 당선은 됐지만 뭐 경북 TK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TK 지역당이 되는 겁니다. 약간 TK 빼고 다 지금 안 되는 다 안 상황이에요. 됐어요.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구로구청장 선거도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열심히 자유통일당 후보를 애써 응원했지만 예. 56.03%를 얻어서 장인홍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그다음에 중원의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충남 아산시장 선거의 네. 경우에도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58.24%를 얻어서 당선이 됐어요. 네. 국민의힘 후보는 대체로 30%대에서 머물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갤럽, 그다음에 NBS 이런 그나마 이제 상당히 보수적인 여론조사로 알려져 있는 내서 조사한 정당 지지도 수준에서 올라가지 않았다는 그렇죠. 점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지금 이 스탠스로 계속 가면 당신들은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어렵다. 매우 어려워진다. 수도권은 끝났다. 아, 예. 예, 그리고 그나마 경북에서나 뭘 좀 해볼 수 있는 수준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당신들에 대해서는 아니 정승윤 후보 우리가 이제 부산 얘기를 예. 하겠지만 부산 교육감 교육감 정승윤 후보 아시죠? 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명품백 무혐의 종결 사건 처리했던 그 사람 정승윤이 뭐예요? 윤과 함께잖아요. 윤과 함께 그렇죠. 구호가 윤과 윤과 함께. 함께 어떻게 교육감 선거를 나오면서 윤과 함께라는 구호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안수기도 받고 네. 부산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인 김석준 후보가 54.1%로 압도했네요. 압도적으로 예. 다 50%가 넘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 과반 이상은 자 이제 그만 끝내라. 에? 끝내고 진짜 이런 상태로 가다가 나라 망하게 네. 생겼으니까 이거 빨리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전남 담양군수 담양이에요. 선거인데 담양은 여기에서는 혁신당이 조국 혁신당입니다. 예. 정말 재미있는 선거 아하. 결과입니다. 이재종 민주당,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에서는 아마 조직 선거가 똘똘 뭉쳐서 됐을 텐데 네. 민주당 후보가 48.17 그리고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51.82%를 얻어서 군수에 당선이 됐어요. 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최초의 기초단체장을 맞습니다. 이제 석권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기화로 해서 전국 정당을 만들기 위한 어떤 모멘텀으로 만들려고 할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뜨끔했을 것 같은데요. 전남 예. 전부 우리 텃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조국혁신당이랑 나중에 경쟁하게 생겼네. 이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여기도 약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근데 저는 이번 선거가 네. 사실은 저도 중앙에 있느라고 전혀 선거 취재를 못했어요. 이제 만약에 예년에 평상시와 같았다면 저도 이제 전국을 돌면서 취재를 그렇죠. 했을 텐데 이번에 못했어요. 이거 선거 선거가 탄핵 걸려 선거 있으니까. 때문에 예. 근데 역시 민심은 정확하다, 적확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국민의힘 너희는 아니야.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민주당밖에 없어. 그것도 과반 이상으로 다 당선시켰습니다. 네. 국민들이. 그리고 그 전남 지역에서는 민주당, 조국당 경쟁 좀 해봐. 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심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 다 똑같은 거고요. 그런 어떤 성적표 같은 게 나온 거잖아요. 이걸 보고도 시험 쳤는데 성적표 나왔는데 보고도 안 공부 한다? 안 해. 그럼 다음에는 뭐 없어져요. 망하는 거예요. 학생 그만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어머나 가보겠습니다. 장 기자님하고 좀 이따 다시 또 제가 또 갈 것 같긴 한데 네네네. 뵙기로 여기서 취재 편의점에서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여기서 최강 시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최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이야기 등 전국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 이제 하루 정도 남았어요. 내일 11시입니다. 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잡힌 거? 지금 내란이 12월 3일 네. 이후로 딱 4개월 됐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난주까지 또 선고 기일이 안 잡혀가지고 상당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잖아요. 네. 선고 기일 잡힌 것만으로도 네. 국민들이 안심한 것 같고요. 내일 파면은 100% 확신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 단식 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제가 의원님 예전에 이게 보면 얼굴이 좋으셨는데 조금 단식 때문에 좀 살도 빠지고 이런 상황 맞는 거죠? 네, 제가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단식을 며칠 했고요. 예. 저보다는 이제 윤탄현이라고 예.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그러니까 윤탄현. 박수현 의원이나 저기 이제 민영배 의원, 예. 강득구, 뭐 김준혁 의원 등이 했고요. 병원 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한 10여당 하고 병원에 입원했고 예. 저희가 더민초 초선 의원들 한 5명이 이어서 저 했습니다. 저는 그 단식하는 분들 보면 건강 때문에 건강 괜찮으신 겁니까? 너무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 어떤 몸이 좀 망가진 게 좀 오래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며칠밖에 안 해서 저는 건강 큰 문제는 없고요. 예. 이제 뭐 이재강 의원님이나 민영배 의원님이나 이제 그런 분들 또 이제 위성건 의원님, 위성건 의원님 그래서 그분들 근데 지금 뭐 어제 또 본회의 의총했는데 또 건강한 모습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 그러니까요. 위해서는 이제 국회의원들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하는 거죠. 지금 더민초죠. 초선 의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입니다. 70명. 70여 명. 70명이군요. 네. 지금 강화문의 천막 농성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강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나 또 만나는 그 만나면 좀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 반응? 일단 뭐 고맙다고 하시는 분이 많고요. 끝까지 싸워달라. 그리고 이제 선고기일 잡히니까 눈물이 난다. 그분들도 그런 분도 있고. 네. 저 뭐 이제 24시간 또 철야 농성을 했잖아요. 함께 와서 또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하신 분도 있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씀도 하셔요. 근데 효능감 느낀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해주고 또 4개월 동안 끝까지 또 광장에서 또 국민들과 연대하면서 싸웠고 뭐 내일 뭐 파면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한 거 보면 결국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또 국민 속으로 함께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민주당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뢰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능감 말씀하셨는데 내가 표를 줬어요. 내가 표를 준 그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서 계엄 해제시키려고 올라가고 뚫고 들어가고 그리고 또 탄핵해달라 하니 탄핵시켜주고 그런 것들이 효능감으로 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국민만 보고 저희 민주당은 또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어떠한 헌법 수호, 국민의 안전 또 생명을 보호한다는 그 하나의 그 가치만 가지고 싸워왔고 내일 이제 파면이 되면 그 이후로도 또 우리 민주당은 또 이제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서 할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수호하고 맞습니다. 법률을 지켜야 하는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또 좀 끝까지 또 치열하게 싸웠다고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국민의힘은 4대4 얘기를 자꾸 합니다. 기각.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뭐 이게 뭐 예측인지 아니면 뭐 확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착각은 자유죠. 자고고 또 이제 웃긴 게 뭐냐면 본인들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한 거라고 봐요. 처음에는 각하를 기대했다가 또 이제 뭐 5대 3이라는 레터 되더라고도 얘기했다가 이제 4대 4. 그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국민의힘이 지금 직과해왔던 헌법을 파괴하고 또 법률을 위반하고 선동하고 하는데 그 정당으로서 역할보다는 위헌 정당으로서의 내란 세력으로서의 아주 그냥 본연의 그 모습을 보였고 향후에 이제 파면이 되고 나서 이 국민의힘 진짜
진짜 뼈를 깎는 참여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을 해체를 하고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그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때부터 그렇고 저희 뭐 일반적으로는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뭐 유죄다 뭐 실형 나온다 법정 구속까지 막 예측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도 틀렸잖아요. 또 이번에도 좀 저래요. 정치 세력이잖아요. 판단을 하고 국민들하고 또 지지자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엉뚱하게 판단하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저는 뭐 집단 광기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박근혜 그 당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나름대로 자기들도 반성을 하고 그 당시 권성동 전 이제 법사위원장이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탄핵 소추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때하고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딱 본인들은 이제 이 탄핵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정략적으로 선동하고 또 거짓 왜곡 그래서 해왔는데 아마 이번에 파면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파면 선고라고 좀 봅니다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정치 세력이라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만약 인용이 되면 대선은 또 어떻게 치르고 출구 전략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고 다시 탄핵 내용을 좀 가보면 윤석열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국민들 누구 뭐 체포하고 다친 사람 없지 않냐 얘기했는데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어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뉴스토마토 유 기자가 당시 내란 계엄 당시 특임대 대원들한테 결박당하는 모습 사실 공개가 됐는데 사실 저는 이 영상만 봐도 그냥 탄핵 사유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뭐 이건 별로 종교로에 공개된긴 하지만 뭐 재판관들도 이거 볼 거니까 이거 보고 어떻게 이게 내란이 합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장면을 CCTV 장면을 보고요. 보고 민간인 그 언론인들한테 기자입니다. 기자랑 마크가 있었어요. 언론인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 동안에 뭐 윤석열 뭐 내란 우두머리나 또 거기 특전사에 나왔던 뭐 그 군인분이 말했던 김현태 단장 그 다 순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죠. 그게 드러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이 탄핵 선고도 선고지만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에 대해서 탄핵 쌍탄핵이라고 이른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 최상목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는 됐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은 아직까지 뭐 보고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당 지도부 입장은 지금 이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고요. 다만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일단 파면 선고 이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겠다. 특히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느냐. 두 번째 이제 파면이 되고 나면 이제 이제 대선 선거일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과연 속도감 있게 할지 그것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더민초 우리 지난번 70명 의원들 이제 종합 성명했을 때는 한덕수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에서 두 번이나 권한쟁의 심판이나 또 다른 또 심판에서 두 번이나 헌법 법률 위반했다. 마은혁 임명을 안 한 거는 그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십시오라는 그런 상당히 이중적인 특이해요. 두 사람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행 안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헌법 재판이 늦어지고 어떤 국론 분열, 국민분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거 심각하게 된 거는 결국 한덕수, 최상목 이 두 권한대행의 그 진짜 폐악 수준의 위헌 그 행위가 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 의원들이 파면 선고 이후에 단호화 그리고 향후에 최고의 공직자들이 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의원님. 아니 일반인도 아니고 고위공직자잖아요. 그렇죠. 헌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예, 그렇죠. 하라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왜 이거 이제 국민한테는 하라 그러고 자기들은 안 하고 뭐 어렵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하라고 했는데 납득이 사실 됩니까, 의원님? 이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렇게 헌법과 법의 준엄함 네. 그거를 이제 파면을 해야 되고요. 그 고위공직자 이거 내란 관료라 그러잖아요. 네. 내란 수계는 윤석열이지만 거기 뒷받침하는 이 최고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진짜 법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처벌하고 심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게 사실은 친위 쿠데타 같잖아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적 위헌적 방법을 통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해보려고 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끝까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모양새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재탄핵은 나중에 끝까지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파면 이후에 이제 최상목 총리는 뭐 확실하고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봅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종합적인 판단을 할 거라 좀 봅니다. 네. 만약 내일 탄핵 결정이 나면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다시 임명하고 뭐 그러지는 않을까요? 임명할 가능성도 있죠. 예. 있지만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왜냐하면 본인이 복귀하고 나서 10여일 또 지났잖아요. 예. 이거 하나만 해도 그 헌법재판소 그 판결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게 중대하다고 했어요. 다만 이제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파면할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최상목 대행 얘기도 좀 해보면 좀 충격적인 게 아니 미국 국채 샀더라고요. 2억 그렇죠. 원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 이거는 저는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고 나서 여러 가지 마은혁 임명 안 하고 또 법에 대해서 또 거부권 또 특검에 대해서 임명 안 하고 또 그 외에 또 이제 경제부총리로서 이제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치게 만들었잖아요. 또 부자 감세를 통해서 82조 원에 또 이제 그 뭡니까 그 세금 그렇죠. 뭐 세금을 이제 그걸 했고 손실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특히 이제 아까 이제 국고 또 일부에서는 또 그걸 또 또 환투기라고 또 얘기하는 분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아니라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환투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아니 상식적으로 자기가 경제 수장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망하기를 바라고 경제 수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최소한 저걸 하면 안 되잖아요. 강달러 워낙 약세 될 때 좋은 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일반 사람이라면 저거 하겠습니까? 일반인들이 해도 상관없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냥 본인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게 있어가지고 팔았거든요. 그걸 팔안 또 샀어요. 또 산 거잖아요. 그새 또 샀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나라 걱정 지금 권한대행 하면서 상당히 바빴을 텐데 그 시간에 또 그걸 또 달러를 또 뭐 하는 거 보고 기가 막힙니다. 야, 그게 참 황당하죠.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자, 탄핵 심판에 가려지긴 했지만 어제 지금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초단체장 5곳 재보궐선거 중에 3곳이 민주당 승리로 이루어졌고 또 뭐 넓게는 4곳 야당 승리했다고 하는데 어제 재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제 내일 파면이 있겠지만 또 뭐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 봅니다. 뭐 민심이었고요. 또 보면 이제 그 득표를 보니까 지금까지 그 주요 언론사들의 그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왔더라고. 6대3 정도 나왔더라고요. 나왔죠. 거제시가 그 병강용 시장 쉽지 않는데요. 꽤 많은 득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더라고요. 병강용 시장은 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요. 그 시장 하실 때 잘했고요. 잘하셨고 또 지난번에 재선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윤석열 그 당시 이제 대통령 대선 되고 나서 바로 한 달 만에 된 선거잖아요. 그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도 불고 해서 아깝게 안 되신 분인데 이번에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투표 좀 덜 나오고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상당히 좀 바람이 불고 이런 게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내일 뭐 파면서 온 거 바로미터를 보여준 거라 봅니다. 그대로 보여준 결국은 것이다. 이제 탄핵 심판은 결국은 민심이잖아요. 네네. 그 헌법을 위반하냐하고 또 하나가 국민들의 어떤 그 신뢰. 근데 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거를 어제 그 선거로 여실하게 드러났다 좀 봅니다. 결국 우리 자막에도 TK만 국민의힘 남아 있다. 네. 이렇게 TK만 지킨 국민의힘 이렇게 표현하고 김천시장 뭐 등등이요. 국민의힘이 이제 내란 정당, 위원장당 또 하나 지역당으로 이제 전락하는 이제 그 하나의 전조를 보여준 거 아닌가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뼈를 깎는 자기들의 진짜 참회 그리고 정당 해체 수준에 그래 하지 않는 이상 그 국민의힘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좀 TK 얘기 나와서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나 뭐 특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나경원 의원은 동작입니다. 서울에 뭐 우리 지역구도 근처시잖아요. 동작구에 있는 서울의 의원이 멘트나 어떤 메시지가 상당히 좀 극우적이고 하면 저게 나중에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든요. 정말 TK 쪽만 바라보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아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울산이고 뭐 울산 지역구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뭐 그럴 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수도권에 있는 특히 서울 중심부에 있는 의원이 그런 식으로 특히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선동을 하고 내란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또 극우적인 발언을 한다는 게 결국은 향후의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당내 그 극우 당원들에 대한 지지 그걸 생각하고 한 거라 좀 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이 이제 뭐 판단을 끝났다 봅니다. 왜냐하면 판사 출신이잖아요.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요. 둘 다 판사예요. 나경원도 그렇고 또 대부분 법조인들이 많아요. 국민의힘에. 너무 많아요. 근데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나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집단 광기 수준의 국민의힘은 뭐 결론적으로 해체 수준의 또 말씀하시지만 정말 잘 돼도 TK만 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행동하시면 지역당 어떻게 보면 이제 경남도 요번에 부산 봤잖아요. 부산 경남 같은 경우도 바뀌고 있잖아요. 다 진보 쪽이나 민주당 쪽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대구 경북 이런 쪽으로 지역당으로 전락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민심이라 좀 봅니다. 야, 저 지역 정당이 되는 게 맞지 않은데 왜 저런 선택을 하는지도 그렇고 하나만 좀 더 보면 좀 이번 보궐선거에서 눈에 띄었던 게 담양 군수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최초의 단체장을 탄생시켰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뭐 저희한테는 좀 뼈아픈 지점이라고 보고요. 지난번 영광 그때 뭐 재보선 때도 지난번 때도 좀 진보당하고 약간 그 경쟁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민주당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번에는 아마 1000표 미만으로 아마 진 것 같더라고요. 아주 뭐 그래서 근소한 차이긴 한데 우리 졌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서 지금 가열차게 싸운 건 다 아마 국민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호남 뭐 유권점 다 아시는데 다만 좀 더 분발하라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다 보면 국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메시지 같아요. 지금 이 보면 어쨌든 간에 경남도 국민의힘 너 잘못한다. 차라리 민주당 야당이 낫다고 하는 거고 또 호남 지역에도 민주당만 딱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경쟁해라. 또 이런 그런 또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만의 느낌인가요, 그거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저기 계엄 해제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광장에서 국민들과 싸워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호남 민심의 뭐 전체적인 지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좀 더 우리 이제 민주주의 헌정 질서 회복할 때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또 정권 교체를 이루고 그 이후에 또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진짜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하는 그런데 민주당이 좀 더 분발하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선거 얘기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보면 뭐 8대0 인용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8대0이죠. 8대0이고 8대0은 뭐 의심치 않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불복하는 세력들의 과연 어떻게 준동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제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향후에는 이제 대선 체제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일사불란하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통합 그리고 치유 그리고 헌법과 헌정 질서를 제대로 세우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제3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하나의 첫걸음이라고 좀 봅니다. 윤석열이 쓴 책 새로운 대한민국 책을 뭐 낸다고 하던데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저런 책이라고 할 수 없죠. 저건 뭐 거짓과 왜곡의 책이기 때문에 뭐 누가 보겠습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이 내일 나올까요? 저는 그런 것도 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의문이고 승복 이것도 좀 걱정스럽고. 저게 어제 뭐 몇몇 의원들하고 이제 법사 쪽에 있는 분인데 안 나올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구치소에 있으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자기 집에 있는데 나올 본인도 리는... 아마 파면을 아마 알 겁니다. 파면 이제 선고 기일이 잡히는 순간 파면이구나. 그리고 다 재밌었던 게 권성동 의원이나 국힘의원들이 빨리 선고기를 하고 빨리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막상 선고 잡히니까 기자회견 하시는데 얼굴빛이 다 안 좋더라고요. 그러고 기각을 희망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이게 집단 관계가 빚은 하나의 총국이죠. 저는 참 국힘의원들 보면 가끔 본회의장에서도 보고 어제도 뭐 좀 소란이 있었는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다 그런 겁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때요? 그 108명의 의원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단 관계 체면이라고 좀 체면에 빠졌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아마 파면되는 순간 아마 순식간에 정신을 버뜩 들지 아니면 계속 그 관계가 갈지.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매를 들어야 된다. 국민들이. 이번 건은요. 대한민국 국채를 흔든 내란이에요. 거기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동조했잖아요. 끝까지 선고될 때까지 거기서 못 나왔어요. 나올 뻔했는데 못 나왔잖아요. 저는 결론은 해체 수준이 아니라 해체했던 겁니다. 위헌정당이다.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되고 정당 예산 심판까지 하더라도 해체를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정당들, 다른 공무원들, 다른 국민들이 그런 허튼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기회들이 많았어요. 한동훈 전 대표 있을 때도 그랬고 그런 기회들마다 다 걷어차고 결국은 내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국민의힘은 저 자리에 윤석열 옆에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의원들은 한마디로 비겁한 의원들이 많았고요. 용기 있는 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용기. 그리고 용기라고 뭐냐면 자기가 손에다 보고 모든 걸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원이나 그런 지도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의 힘에는 희망이 없고요. 또 어제 선거에서도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이게 TK라는 지역 정당으로 결국은 거구는 TK 주민들도 앞으로는 저는 안 될 것 같은 자꾸 이렇게 나오면 대구 경북 군 유권자분들도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국민의 힘이 또 소위자면 이제 그런 정당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따끔하게 준엄하게 저렇게 해줘야죠.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로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자, 이슈 3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유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 이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입니다. 일정 잡혔고 11시인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이슈 3합 공식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에 눈여겨봤던 뉴스,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그저께요. 네. 뉴데일리라는 언론에서 네. 남평 문씨 족보 입수 문재인 문영배 집안 사람이었다라는 글을 냈는데 예. 그래서 뭐한 4천 이런 정도 되나 싶었는데 몇 천입니까? 문재인은 의원 공파 35대 손, 네. 문영배는 32대 손이랍니다. 다르네요. 많이 다른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사는 왜 내는 거예요? 이 기사가 결국은 목적은 그거죠. 그러니까 헌재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흔들기 위한 것이고 불복 사유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게 제가 또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뭡니까? 이 기사를 쓰는데 기자가 3명이 투입됐어요. 아, 이게 3명이 투입될 정도의 그 정도의 기사인가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3명이 투입이 돼서 그래서 족보를 다 분석을 했답니다. 족보를요? 족보 분석하는데 3명 정도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단독 보도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제가 문 씨가 아니기 때문에 문 씨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잘 모릅니다만 이제 한두 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씨는 다 집안 사람이라는 기준이고 이게 같은 집안 사람이고 무려 3대 손밖에 차이가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객관성이나 판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무리해서 기사를 쓴 거죠. 이런 기사 그러면 저는 사실 밀양 박가거든요. 네. 박가 중에 거의 70-80% 밀양 박가 다 걸려요. 다. 그러니까요. 박씨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는 기사로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광기죠, 광기. 광기라고 봐야 이거는 되겠죠. 기사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광기를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밖에 안 보이고 지금 진짜. 마치 굉장히 굉장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뭐가 찾아낸 것처럼. 단독. 이게 뭡니까? 이런 문성근, 문희상, 또 문씨 너무 많지 않나요? 문소리, 아니다. 그렇죠. 목소리. 문소리도 있습니다. 문소리. 네네, 폭삭 속았다. 폭삭 속았다. 문씨 다 같은 겁니까? 문씨가 얼마나 많은데. 문중. 이 기사에 제가 한 달간만 읽어볼게요. 이게 이 기사의 목적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향판으로 불리면 능력에 비해 과중한 자리로 갔다는 평가가 있는 문 대행이 결국 문 전 대통령과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면 앞뒤가 맞춰진다. 그러면서 인사검증에 관한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과 같은 집안 사람을 모를 리가 없다. 뭡니까 이게? 막중한 시대에 정치 편향된 모습을 보이던 문 대행이 결국 은혜를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기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장난입니까 말장난입니까? 이게 사실 이제 지금 헌법기관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헌재의 신빙성 또는 신뢰나 권위를 흔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국민의원의 한 중진 의원이 했다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까지 말을 하면서 편파적이고 집안 사람이니까 봐줘서 은혜 갚는 것이라는 기사까지 쓴 거는 사실 이거는 저는 이게 언론으로서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충격적입니다. 음모론의 어떤 아주 본질에 도달하는 그런 보도예요. 그것도 단독으로 달고 이거를 가지고 또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엄청 같이 재생산, 재양산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를 끊어내는 의미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거를 빌미로 제공하고 있는 뉴데일리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거 정상입니까? 정말. 자, 우리 신 변호사님이 주목한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도 헌재의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본인이 먼저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 안 하면서 도저히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에
파면 결정에 나올 경우에 선거일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뉴스가 또 있었죠.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걱정이 많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자 변호사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네. 결정할 수 있다. 미리 가처분, 그러니까 10일 내에 사유가 발생한 거리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50일 전까지는 최소한 공고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 공고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헌재에 법정 공고 선거일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을 청구해서 모든 사태를 대비하자. 우리 예전에 네. 헌법 공부하고 이럴 때 그때만 해도 뭐 저희 그때만 해도 헌법재판소가 많이 작동할 때가 아니라서 가처분은 그냥 행정법 저는 좀 그대로 쓰는 거 아니냐. 네. 행정소송. 그래서 뭐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한 번도 공부하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하도 지키질 않으니까.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이런 그렇죠. 게 지금 우리가 헌법 연구하는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을 사실은 참.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나 싶어요. 제 말이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법리적으로는 법원이 가처분으로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게 원래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같은 경우도 이제 민사나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행정법이나 아니면 헌법에서는 어려운 일, 원래는 법리적으로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입장인데, 봤을 때는 이게 사실 근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 법리적으로 되고 안 되는 걸 떠나서 지금 국가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라는 기대감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법치가 이제 그다음 민주주의 뭐 이제 국가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법치 또는 뭐 그런 원칙, 뭐 헌법과 법률을 지킨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권한대행 했던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도 법률과 헌법을 지키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사실 그렇죠.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적어도 최소한의 룰은 지켜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이런 논의까지 나오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무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헌재는 뭐 필요하면 법률을 직접 그 자리에서 손봐가면서 쉽게 하면 뭐 효력 정리를 한다거나 재해석해가면서 할 수 있는 기관이라서, 이 상태로 가면은 헌재가 뭐 좀 무리해서라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아니 그 경험상 지금 마은혁 후보자 아직까지 임명 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헌 상태를 계속 쭉 그냥 뭐 선거해보라, 나 안 한다 이래 되면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탄핵된다고 하더라도 60일 내에 치러야 되는데 11일 내로 선거기를 잡아야 되는데 일정 잡아야 되는데 안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필성 변호사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법리상이지만 이거는 아예 헌법을 지금 준수하지 않고, 위헌이라는 상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권한대행, 그리고 선거일, 이 선거일 공고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는 이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 정신에 따라서 이 선거일 공고라는 것 자체를 할 수 있어야 선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까지 정말 우리 좀 헌법 수호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거든요. 이걸 안 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가처분해야 된다는 얘기, 국가기관 상대로 가처분까지 한다는 게 참 좀 답답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일종의 단적인 예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이 헌법과 법률을 어느 정도로 지키지 않고 있는가, 어느 정도로 신뢰가 떨어졌는가의 문제이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뭐 이제 내일 선고가 되고 어떤 식으로든 이 현 상황이 해결은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위헌적 행동들,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들과 이제 재평가, 국가적 차원에서 재평가, 그리고 책임을 묻는 작업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자, 내일 있을 탄핵
선고 다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공식적인 헌재 브리핑은 없었는데 뭐 보도에 따르면 평의는 끝났고 평결도 마쳤다. 평의는 이제 논의하는 거고 평결은 인용 기각 이렇게 정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정도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고, 결론 정해졌다. 네, 결론은 정해져 있고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뭘 바꾼다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몇 대 몇이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아직까지도 내일까지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8대 0으로 인용 판결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선거일이 언제냐? 지금은 여기에 많은 또 보도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선거일이 언제? 왜냐하면 4월 4일이니까 60일 이내면 6월 3일 전에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6월 3일이 아마 그럼 그 전주 한다고 하면 5월 28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6월 3일로 많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선거의 공고를 아무래도 뭐 민기적 최소한 며칠을 끌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더 끌 수는 없다는 거, 그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5월 28일까지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6월 3일에는 치러지지 않을까. 네네. 그런 얘기도 있고. 자, 지금 뭐 평결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주문인데, 그런 또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상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여기서 전 세계가 봤던 계엄, 내란을 보고 그것을 또 국민들이 막아가지고 탄핵시켜서 그 당사자를 파면까지 그거를 또 생방송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문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어떤 결정문이 될 수가 있다. 마그나 카르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정도 좀 오바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 주문을 선고문 작성할 때 이유 작성할 때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사실 이제 뭐 어떤 판결이든 대법원이 됐던 이제 헌재가 됐던 기본적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제도가 되어 있긴 합니다. 사실 이제 재판관들이 전부 다 직접 쓰지는 않고요. 밑에서 이거를 쓰고 연구하는 많은 재판 연구관들이 붙어 있거든요. 작업들은 어떻게 써야 될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작업들은 나와 있을 거고요. 뭐 이제 조금 미세 조정 같은 건 있겠죠. 재판관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요 내용은 이런 식으로 문구를 고치거나 아니면 표현을 바꿔보라는 얘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마 이제 어느 정도 틀도 이미 나와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뭐 이거를 바로바로 받아서 보고하고 좀 이 판결문이 어떻게 나올지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헌재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사실 오래 걸렸잖아요. 뭐 그동안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 주문하고 이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항상 또 이런 얘기가 보도가 많이 돼요. 주문을 먼저 읽느냐, 이유를 먼저 읽느냐. 문영배 이제 대행이 이제 할 건데, 요건 어떻게 좀 봐야 돼요? 법조인들이니까 좀 아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어떤 뭐 정해져 있는 그런 방법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어떤 이유를 설치를 하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저는 먼저 다 읽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맞습니다. 탄핵을 인용한다. 피청구인 뭐 윤석열을 파면한다. 할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까지 만약에 빨리 해버리면 시간을 취해야 합니다. 박근혜는 제가 알기로는 11시 21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주문을 낭독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유를 쭉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하는 가능성이 높겠네요. 보통은 실무상 그렇게 합니다. 어떤 재판이든 이제 그 헌재 실무제도에서는 약간 좀 다른 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부는 처음에 말하는 게 실무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없으면 만장일치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의견이 갈렸구나라고 알 수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재판 실무상 주문이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많습니다. 앉아가지고 훈시를 1시간씩 들어야 되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 선고할 때도 1시간 40분인가 20분 30분 걸리면서 뭐 내용은 이제 들으면 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다만 이렇게 얘기 나올까봐
좀 마음을 졸였던 것 그래서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형사법 뭐 민사도 마찬가지지만 소원법 고치면 주문부터 읽고 나서 이유를 얘기하더라고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아니 근데 그러면 다 나가버릴 것 같은데. 뭐 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판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현재 실무상은 주문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 시간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형사 재판이나 뭐 민사 재판이나 가보면 딱 2시간이에요. 10시하고 오후 2시. 10시 아니면 14시에 선고기 일정을 잡아서 선고를 하는데 요번에는 11시를 잡았거든요. 헌법재판도 대부분 10시에 많이 선고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11시 잡았다. 이것도 또 달리 또 해석하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11시로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뭐 8대0 인용이구나. 아니 11시에 잡고 이제 왜냐면 10시에 잡으면은 그 이후에 일정 모든 게 없고 바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퇴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시간 좀 이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뭐 기자들은 점심시간 전에는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 뭐 그러면 12시까지는 다 끝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또 예상하고 그러는데 11시에 정해서 이제 그날 모든 일과를 왜냐면 다른 데도 지금 다 영업이 지금 다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시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선고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 헌재에 대한 진공 상태를 풀고 이런 시간까지 다 고려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뭐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2시 아니면 10시가 이제 보통인데요. 뭐 이제 저도 이제 뭐 약간 반은 우스갯소리에 가깝게 하겠습니다만 10시에 선고하면 결과가 어땠고 11시에 선고하면 어땠고 통계 내신 분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그런 식의 뭐 결과에 따라 달라졌다기보다는 사안의 특성상 선거 빨리 선고하고 밥 먹으러 가요.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읍시다. 그 정도로 해석하면 그런 느낌이 11시하고 1시간 정도니까 식사 시간이 12시 통상 11시에 하면서 한 30분 정도쯤에 주문이 나오고 그리고 12시에 식사로 회식하셔야죠. 게 아닌가. 10시에 했으면 10시 반부터 또 1시간 동안 배 꼬르륵 그렇게 해야죠. 개인적 생각이에요. 뭐 저는 잘 모르고 그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 신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좀 걱정되는 게 경호라든지 그 헌법재판 주위의 어떤 그 상황이거든요. 지금 헌재 주변을 차벽이 둘러싸고 있고 지금 경찰이 뭐 진공 상태로 만들어놨다 얘기가 있는데 윤석열이 나오냐 안 나오냐도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나올까요? 뭐 글쎄요.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자신은 용산에서 지금 뭐 기각을 확신한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나간다고 본인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말릴 것 같아요. 못 나올 것이다. 말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문제보다도 그 이제 파면된다라고 했을 때 또 그 얼굴이라든지 그런 게 모두 다 이제 보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걱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 기각이야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다 읽고 있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 나가게 좀 말리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탄핵 심판 도중에는 계속 나왔잖아요. 그때는 또 구치소에 있을 때는 바람 쐬러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뭐 나올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무슨 뭐 이제 뭐 하고 세결집을 위해서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만약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그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게 또 그림이 그릴 것 같아서 뭐 이제 계속 저울질할 것 같긴 한데요. 뭐 이제 전망에 따라서 만약에 자기가 인용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기 탄핵이 기각된다고 생각을 하면 탄핵 기각 받고 당당하게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 멋있게 하고 집무실로 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체포 그때 당시에 영장 집행되고 이랬을 때도 당당하게 나와서 그냥 체포 뭐 영장 들어왔을 때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도 사실은 했는데 완전히 꽁꽁 숨어서 그리고 체포되는 모습도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마어마하게 경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공수처에 거기 체포돼서 들어갈 때도 거기를 아예 만들어서 가벽 같은 걸 세워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이 거의 뒤통수만 하나 뒤통수 거의 안 나오게 그렇게 철저하게 보완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비굴한 모습이 보도되지 않는 거 그게 최선이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는 파면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미 본인들이 생각한 날짜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예상한 선고일이 아니면 나에게 불리할 수 있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은 최소한 인식하지 않을까.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도 4대4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기각, 각하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5대3은 이제 없어진 것 같죠. 그렇죠. 5대3은 좀 사라진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법조인들도 있고요. 또 윤석열 본인도 생각해 보면 알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법조인이기 전에 이제 정치인이죠. 정치인이네. 그리고 제가 제가 이제 정치인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요. 이분들은 내일 당장 반박돼서 깨질 얘기들도요. 항상 이렇게 세게 하루 전에 하시더라고요. 하십니까? 네, 저 보면서 뭔 의미가 있나 그래봤자 하루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선고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선고가 만약에 이제 자기들이 본인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안 나오면 충격 경험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 그러니까 결국 그게 처음에 제가 뭐 반박되고 할 건데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지지자들한테는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바로 다음날 일은 너무나 먼 일이죠. 지지자들한테는. 왜냐면 저는 인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1분 후에 계속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아주 금방 1분 뒤에 들통날 이야기도 바로 거짓말로 앞에서 정말 낯빛 하나 안 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들 정말 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다 해보는 게 아닌가. 뭐 4대4가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아마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그 사이에 또 책이 하나 나온다고 합니다. 뭐 윤석열 본인이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윤상현, 나경원, 전한길 공저한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책을 왜 이거 내일 선고해요? 뭐 이걸 모르고 책을 낸 건가요? 아니면 윤석열이 이 출판에 관여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대한민국인가요? 이 책 낸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일단 뭐 책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아마 시기를 탄핵 결정이 난 다음으로 맞춰놓고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사실 늦춰졌으니까. 근데 어쩌다 맞은 것 같긴 한데. 어찌되었든 좀 이번 그 탄핵 과정을 보면은 박근혜 탄핵하고는 특히 국힘 기준에서는 많이 달랐거든요. 국힘 기준에서는 이제 계속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 새 이제 굳히기, 그다음에 코지층 유지하기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헌정이란 말을 써도 맞을 것 같아요. 헌정 흔들기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저기 다른 분들은 계속 정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정치나 이렇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밑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전 윤석열 대통령보다 전한길 씨인 것 같아요. 전한길 씨요. 이 사람 정치인도 아니고 사실 뭐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친 건 아닙니다만 1타 강사였다면서요. 근데 이분이 지금 웬만한 정치인보다 지금 더 이제 주목받는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뭐 심지어 뭐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니 원래 그냥 강사였는데 또 이제 기독교 집회에 가서 개신교에서 목사 노릇도 하고 다니는 목사도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그쪽의 스타인 것 같은데 이분이 참여를 했다는 게 지금 나온 책 자체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국어라고 우려하는 그런 일부 지지층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려요. 저는 책이 4월 10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그때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했던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4월
11일에 선고가 날 그치요. 것이라는 이제 예상을 했고 윤석열 의원이 뭐 다 맞춘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의원도 4월 11일에 선고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날짜에 맞춰서 그때까지 미뤄달라 그래가지고 4월 10일부터 뭐 마지막 어떤 자신들의 그런 이제 정치인이라면은 자신들의 세력을 뭐 최소한의 이제 읍소하는 그런 책을 내는 게 4월 10일에 예약 판매 가능하다. 그날 그런 어떤 계획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선거일이 4월 4일이 되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어긋나는 거죠. 모든 게 어긋나면서 모든 스케줄이 다 꼬이고 이거는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거의 멘붕 상태가 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저 사람들 하는 게 보면 다 좀 엉성합니다. 저것도 뭐 예상을 못하고. 헌재는 그런 것 같아요. 헌재는 뭐 미루려고 했던 뭐 재판관이 있다고 지금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루지 않으려고 했다면 더 빨리 낼 수도 있었는데 최소한 미루려고 했던 재판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미루는 그 핑계가 우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괜히 어떻게 보면 하급심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없고 또 보궐선거도 있는데 그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미루는 측에서는 그런 이유를 댔고 최소한 거기까지는 그래도 들어줘야 되나라는 고민 때문에 날짜가 4월 4일로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결론을 바꾸려고 했던 거는 전혀 없었고 미룬다 하더라도 4월 4일까지 그 이상은 전혀 어떤 협의의 여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쭉 밀어서 최소한 4월 11일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4월 18일 넘겨서 그런 아예 이 선거를 무산시킬 수 있을까? 그런 기대까지 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까지 이제 하다가 저런 책까지 내리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 선거입니다.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든 뭐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앞으로 이 헌재 결정 이후에 우리나라 전국에 미치는 영향 좀 그래도 또 가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이후에 막 폭풍처럼 몰아치겠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지금 최악입니다. 경제가 이제 내부 지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지금 세수가 크게 구멍이 났고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또 국제적으로 지금 상황이 되게 급변하고 있잖아요. 불안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다들 힘들긴 힘들지만 어쨌든 정치가 해결이 되거나 이게 이제 문제가 나고 나면 어떻게 좀 해결책이나 아니면 대책이 나오겠지라는 기대들을 갖고 있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아마 대선으로 바로 넘어가겠죠. 뭐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대선 전국 지나고 이제 취임을 아마 뭐 6월 정도는 6월 초가 될지 언제 올지 할 텐데 하고 나서부터는 바로 경제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시 또 뭐 여러 이제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라기는 이건 뭐 사실은 예측보단 바라는 건데요. 뚝심 있게 좀 앞으로 되시는 분이 뚝심 있게 흔들리지 말고 나라를 빨리 좀 안정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 또 60일이란 또 선거 기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기간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건데요. 그 이후에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이제 우리 그 특히 엘리트 계층 또는 뭐 이제 고위 공무원들이나 그 법조계가 얼마나 저신뢰 시스템인지가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 주위에 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망치는 사람들이 법조인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우리 3명 다 변호사고 법조인인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까지도 아마 또 이번에 민낯이 다 나왔어요. 맞습니다. 결정 다 법꾸라지 법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여면한 법을 찾아가지고 나쁜데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 과연 국민들이 우리 법조인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생각까지 듭니다. 같이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국가적인 신뢰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헌재 결정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시 이거를 일으키는 것. 이 책임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져야 됩니까? 저는 정말 이런 게 너무 억울하고 아니 나라를 망쳐놓은 사람 있고 이거를 다시 세우는 사람 있고 따로 있다는 게 너무 이 상황에서 사실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든지 뭐 특혜 의혹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기재부 장관 최상목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은 작년에 뭐 재산이 뭐 30몇 억인가요? 증가되면서 미국 국채 샀더라면요. 그러니까요. 이런 자들이 나라의 어떤
기득권이 되어서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했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새롭게 모든 것을 새롭게 재건해야 된다. 국가 재건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고 회원 고입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댓글을 달면 5번까지 참여할 수 있고 총 5,000 통통 쿠폰을 드립니다.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 아래 더보기란 자세하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쇼미더 민심입니다. 민심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조사 기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에서 지난달 31일 또 4월 1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무선 전화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4.2%입니다. 자, 우리 뭐 박영식 에디터 요새 그거 잘 하시던데 네. 표집 성향 먼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조사의 표집 성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수가 377명이고요. 중도가 345명, 진보가 340명 좀 고루 분포가 요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보수 표집이 계속 많은 여론조사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번 이 토마토 조사는 보수, 중도, 진보가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요. 적극적 보수가 그 중에서도 138명, 다소 보수가 239명, 중도는 뭐 말씀 그대로 345명이고 다소 진보가 236명, 적극적 진보도 104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대표님, 이게 예전에는 뭐 다른 조사 보면 진보, 보수 그 표집 보면 100여 명 이상, 뭐 200명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1000명. 아주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럼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내가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 같은 게 아니거든요.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차이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도 보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진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보다 좀 더 많긴 했어요. 뭐 1000명 하게 되면 한 40명, 50명 뭐 이 정도는 많아서 뭐 그 정도는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엄 이후에 뭐 한 2달 정도 1000명 조사를 했을 경우에 100명, 150명 또는 100명 후반대까지 많은 경우들이 이제 조사들이 있어서 보수층들이 이 상황에서 여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조사에서는 격차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어서 약간 합리적인 범위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정말 뭐 진보층들이 좀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져서 응답을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좀 조정이 되는 과정인지 좀 주목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네. 자, 내일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사에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박예시 에디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직무 복귀 여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직무 복귀에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60.2%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찬성한다라는 입장도 37.9%로 일단 조사가 됐고요. 있긴 있네요, 많이.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을 유보한 층이 1.9%.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국민 10명 중에 6명 가량은 그래도 윤석열 씨의 대통령직 복귀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눈여겨볼 만한 점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뭐 연령별로 봤을 땐 70세 이상을 빼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높은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60대에서도 찬성보다는 반대가 이제 높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뭐 이것은 복귀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거부감들이 크게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중도 성향층의 민심이 어떤가 볼 수 있는데 찬성은 36.8이었습니다만은 이제 반대한다는 거 60.7%니까 중도층에서도 10명 중에 6명 또는 6명 그 이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기류가 있어서 이 정도면 대개는 어쨌든 뭐 여론이 이제 한쪽으로 좀 모아지는 어떤 형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박희시 에디터 지금 탄핵 선고 관련해서 지난주에는 5대3 이른바 데드락이라는 거 용어 처음 들어봤는데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힘 4대4 또 민주당은 또 8대0 뭐 등등의 얘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대4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각자 좋을 대로 해석은 하겠습니다만은 뭐 이 법률적으로 기각과 각하를 쓰는 게 법률가들은 더 어렵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예, 이거 어떤 창의적 해석을 하더라도 각하를 쓰는 건 더 어렵고 기각 쓰는 거는 정말 법을 새로 만들어야 이걸 쓸 수 있을 정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 대부분의 뭐 국민분들께서는 이 어찌 됐든 간에 선고기일이 정해지자마자 이게 이 재판관들끼리의 의견이 어느 정도 합치가 됐다라고 이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 합치된 의견이라는 게 분명히 이 내란숙의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을 바라는 분들의 어떤 기대와 희망을 담아서 8대0이 나온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선고 기일이 일단 뭐 정해졌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마은혁 후보자가 변수가 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확실한 결론이 내부에서 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심지어 공개 방청도 받아주고 게다가 생방도 지금 허용했고 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심지어 그걸 생중계로 교육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는데 기각이나 각하가 내려진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를 우리 국민들이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자기 부정이고 기관의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행정부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이 판결을 내리게 됐는데 기각각하가 나온다. 이거 어떤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지금 뭐 승복, 불복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복은 윤석열 씨가 하는 것이고 네. 실제 판결에 대해서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5대3이나 4대4의 기각 각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뭐 지금 시점에도 너무 지배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박근혜 그때 탄핵 때도 생중계를 아마 학교에서 보여준 것도 저희 기억에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뭐 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지난번에도 어떤 게 있었냐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어쨌든 법으로서는 이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판결을 하는데 어떤 정치적인 인연 때문에 이제 다른 결정을 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이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이것이 사실 대대손손 남는 이제 결과물인 거잖아요. 네. 역사적인 결과물인데 그렇게 되면 뭐 가족이나 후손들이나 이제 어떻게 이제 감당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이제 어제 보게 돌면 뭐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심리가 상당히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기각이 되게 된다면은 용기 있게 이제 어떤
그룹을 쪄서 할 수 있겠지만 한 명 또는 두 명이 소수위원이다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본인들의 법조인 위상이 저는 완전 와닿습니다. 완전 와닿고 그 결정문 적어야 되고 이유 있어야 되고 그 이유 본인이 낭독해야 됩니다. 본인이 반대 의견이면 거기다 이름 적어야 돼요. 이름 적어요. 정형식, 뭐 김복형, 뭐 등등 문형배 적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저는 매우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8대0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탄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상목, 한덕수 두 사람 40여 후보자 아직까지 임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민주당 탄핵하겠다, 쌍탄핵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대응 어떤지 이거에 대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질문이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으로 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 예고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48.9%가 적절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반면에 적절하지 않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46.6%. 와, 예. 이거는 뭐 거의 대등하네요. 예, 붙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잘 모르겠다가 4.4%인데 뭐 찬반 응답 모두 어쨌든 50%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넘어가지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조사에서 그 저희가 앞서 소개했던 윤석열 대통령직 복귀 반대 응답이 60%대였던 걸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네.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응답자들 중에 일부도 맞아요. 민주당에서 뭔가 연쇄 탄핵을 한다는 거에 대한 일종의 어떤 부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이 조사에서 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도층 보면 아주 팽팽하죠. 팽팽합니다. 네, 중도층에서는 적절하다가 47.1, 네. 적절하지 않다가 47.7이니까 붙어있네, 거의 이제 동일하게 네. 팽팽하게 나온 상황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옳다 그르다의 평가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응답하는 경향도 이제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이 지금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만약에 대행들 탄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 혼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뭐 바람직한 전략적 접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시각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어떤 그 대행들 두 명의 행동이 바른 것이냐 바르지 못한 것이냐의 판단과는 다른 측면에서 응답한 분들도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은 보고가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가 됐고 한덕수 총리 건은 권한대행 건은 아직 유보가 됐는데 방식 에디터. 네. 조금 차이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선고기를 좀 선고날 보고 하려고 하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좀 민주당이 타이밍을 보는 것 같고요. 시기 조절을 한다라고 보는데 윤석열 선거를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범야권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물론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카드라는 거는 저는 우리 헌법 질서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뭐 단순한 경고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지키지 않는 공직자가 있었을 때 우리 국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입법부 차원에서 당연히 이제 행정부에 경고를 해주는 것. 네. 이것은 뭐 이제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도 계속적으로 어떤 위헌 상태를 유지할 거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탄핵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만 차후에 일단 첫 번째는 대선 일자를 지정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씨가 만약에 파면이 된다라고 하면 권한대행이 대선 날짜 지정하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라는 점이 하나일 거고요. 즉각적으로 해야 될 텐데 뭐 과거 사례를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약간 좀 뜸을 들이고 이 대선일을 지정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올까 말까 고민 중이다.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지정을 안 했어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도 여차저차 뭐 차일피일 미루거나 윤석열 씨가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부정하거나 승복하지 않거나 불복해버리면 대선 일자 지정을 안 하거나 뭉갤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다면 또 탄핵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고 있는 그렇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남동 관저에서 또 만약에 윤석열 씨가 안 나온다. 이제 뭉개고 안 나와버린다. 경호처를 또 대동해서 그런 변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경호처가 뒤로 물러나라라고 명령할 사람도 권한대행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해줘야 할 일이 많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강원 양면 전략 차원에서 최상목은 뱉어놓은 말도 있고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탄핵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한덕수 쪽은 일단 좀 지켜보겠다라는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은 우리 헌법이나 법적 체계에 있어서 정비될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이제 보여.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하기 때문에 사실 안 해놓은 건데 결국 안 지키니까 법을 좀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왜냐하면 국정 시스템 자체가 중단돼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좀 어쩌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지체 없이는 가는 건 그냥 상식적인 건데 예컨대 즉시라면 그걸 또 달리 또 해석하기도 하고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안 따를 때는 어떻게 할지도 사실 우리 법이 예상을 못한 거거든요. 체포영장에 갔는데 무시했을 때 어떡하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는데 그거 무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지 이럴 거라고 생각도 못 아무도 생각 못하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좀 법을 좀 다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은 좋은 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지가 좀 공간이 있어서 어떤 문화적으로 관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신뢰가 있는 것이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2시간 만에 해. 15분 만에 해. 이렇게 정해야 돼 법에.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까지 좀 된 게 아닌가 좀 아쉬운데 일단 선거일이 잡히면서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박희재 에디터, 여론조사 결과 대선 주자 선호도 얘기해 주시죠. 요거는 이제 리얼미터 결과를 저희가 따온 건데요. 이번 주에 있었던 대선 주자 선호도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는 조금 있으면 리얼미터 ARS 조사에서도 50%에 가깝게 이제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49.5%. 그 뒤따르는 여권 주자들이 점점 뭐랄까 뭐 어떤 후보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김문수 후보가 16.3% 전주에 비해서도 빠졌고요. 홍준표 7.1, 한동훈 6.7, 오세훈 4.8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자릿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권 후보들이어서 제가 뭐 일단은 두 자릿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전주 대비 하락 상승 그건 안 짚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여권 주자들은 이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일단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뒤따르는 김동연 1.8, 유승민 1.6, 이낙연 1.6, 김부겸 1.4, 김경수 0.8 뭐 기타 인물 없음 포션이 이제 한 약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이재명 대표가 좀 독주하는 모양새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좀 이 국면이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 이제 일주일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다자구도에서의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지난번 2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이제 준 것이라고 보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아마 상승시킬 것이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권 교체 연장과 관련해서 또는 정당 지지율 등에서 탄핵에 대한 찬반까지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탄핵에 대해서 이제 좀 뭐 부정적으로 보거나 정권 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조차도 사실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중도층 등에게 가능했던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버팀목으로 이제 제약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소멸되게 되면서 그냥 편하게 중도층 등에서 이제 응답을 자유롭게 표출하게 됨으로 인해서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 이제 수월하게 나타나면서 지표에 반영된 측면이 최근 일주일 이제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자구도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있는 조사 방식이라고 해요. 여권의 야권 후보들 다 한 곳에 모아놓고 물어보는데 근데 여기서 한 명이 50%에 가깝게 나오는 일은 이전에 제가 발견하지 못했었거든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자구도에서 30%만 한 명이 나와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것이 되고 그 후보가 되게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자구도에서 한 명이 50%가 나왔어요. 이게 아마 탄핵 아마 인용 흐름이 되게 되면 어떤 조사에서는 50이 넘는 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조사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름무응답이 있거든요. 근데 투표에서는 모름무응답이 없잖아요. 약간의 무효표가 있지만 그런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비율은 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이 실제로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여권의 후보들이 4명의 이제 유력한 후보들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수층이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복귀해야 된다. 또는 이제 이 가치를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류가 아마 이후에도 있을 텐데 또 한 부류는 어차피 이제 대선이 되니까 확정성이 있는 인물 빨리 이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기류가 있는데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들 4명이 공교롭게도 2명 또 그 기류가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로 뭉쳐야 후보 한 명한테 힘을 실어줘서 경쟁력이 생겨서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이 기류가 나눠져 있고 후보들도 나눠져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춘추 전국 시대 같이 그냥 이 상황이 당분간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했던 이재명 대표 그 무죄 선고, 2심 무죄 선고,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 이거 해결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박인식 에디터. 어떤 결과? 사법 리스크 해소됐냐 해소되지 않았냐?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받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됐는지 생각하느냐? 이 전체 응답자의 50.2%가 해소됐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반면 해소되지 않았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43.9% 해소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유보한 층이 5.8%였는데요. 이 조사 결과도 보니까 연령대로 보니까 4050에서는 해소됐다라고 보는데 70세 이상에서는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높았고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 호남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충청에서는 또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치 성향별로는 이제 결국 중도층 민심이 중요할 텐데 45.1% 대 46.8%, 그러니까 해소됐다가 45.1%, 해소 안 돼가 46.8%, 좀 더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높아서 이건 이제 좀 접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보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조사들 경우에도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해소되지 않은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이것이 이렇게 나왔지만 정치적 공세 등은 있을 거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거 뭐 좀 더 지켜봐야 돼. 왜냐하면 이제 어떤 여권의 이제 공세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측면도 일정 부분 응답자들한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변의 상황들과 을 감안해서 이제 응답하는 것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보수층 응답 보게 되면 보수층의 30.5%가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응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조사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수치는 보수층에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긴 하지만 보수층에서도 10명 중 3명 정도는 해소되었다고 하는 인식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이 크게 쟁점으로 이제 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응답들이 보수층 등 중도층 등에게도 상당 부분 이제 효과가 있었다는 하는 점을 또 확인할 수도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이제 이 사법 리스크 등등 얘기하는 게 조기 대선 국면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이른바 5말 6초 대선이 유력하게 검토가 됩니다. 60일 이내니까요. 6월 3일 아니면 5월 28일 뭐 등등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좀 말씀드려볼게요. 어떻게 캠페인 벌려야 됩니까? 우리 윤희숙 대표님 항상 캠페인을 어떻게 전개할지 그게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뭐 이제 야당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경선이 이제 이루어지긴 할 텐데 어떻게 이제 모양새를 잘 갖출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관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양새 갖추는 지금 여기서 뭐 이변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선이 이루어지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뭐 80% 이상 90% 가까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변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경선은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경쟁자도 좀 있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나름의 캐릭터를 갖춘 또는 약간 지지 기반이 조금은 다른 인물. 가령 문제 지금 현재로 봤을 땐 영남 지역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부정적 정서가 좀 있는 지지가 아주 충분하게 나오지 않는 영남 지역의 상징성을 갖는 인물들이 경선에 참여해주고 나중에 이제 제도적 단일화죠. 경선에서 승리한 인물 그러면서 이제 지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아마 이것이 이제 과제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보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2심이 무죄가 되긴 했지만. 마땅히 사실 할 캠페인 소재가 없는 그게 상황이에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쩝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한 캠페인을 그나마 그걸로 해야지 이제 본인이 보수층들한테는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힘이
보수층들의 일정 부분 이제 결집은 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구조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론의 인식이라는 것이 이 사람 잘한다라기보다는 저쪽 내가 싫어하는 쪽을 막을 사람 누구냐라고 하는데 이제 지지 관점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보수 후보들의 유력한 네 분 같은 경우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비토, 반감, 공세 이걸 기반으로 캠페인을 이제 가는 흐름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앞으로도? 이전에 비해서 표가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다만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논란은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의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상당 부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리가 되기 힘들죠.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의견이 오랫동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캠페인 내내 있게 되면 본선에서 캠페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중도층들 등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당의 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정리하는데도 상당 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경선 기간이. 그래서 지금 뭐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같죠. 뭐 정상적인 대선 캠페인은 이제 범야권이 주로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느꼈던 그 스트레스와 짜증 뭐 이런 복잡다단한 감정들을 정리하려면 결국 회복이라는 큰 키워드를 하나 내걸고 나올 것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통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제자리에 돌려놓는다, 이제 복원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면에 내걸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컨텐츠와 경쟁력을 갖춘다는 정상적인 캠페인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조국혁신당이나 범야권은 가능한데 앞서 우리 윤희용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과연 내일 있을 선고 이후에 그 혼란의 수습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어떤 정상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는가, 그거 불가능하다고 제가 보거든요. 더 제가 걱정할 필요 없죠. 걱정스럽네요. 될 가능성이 뭐 어떻게 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급속하게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는 움직임들이 더 바빠질 것 같아서 정상적인 캠페인이 불가능할 것 같고, 다만 더 안타까운 것은 컨텐츠와 경쟁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토 정치를 해서 남아있는 지지층이라도 결집시키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기승전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기승전 반국가 세력, 기승전 뭐 내란 정당은 민주당, 이런 식의 이제 캠페인을 분명히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쎄요, 누가 더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메시지를 내거는지를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겠습니다만, 저도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궤도 위에 좀 올려놓는 회복이 제일 뭐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민주당이나 범야권의 그 대선 메시지는, 키워드는, 캠페인은 공정과 상식. 예, 알겠습니다. 공정. 과거 누군가의 3년, 대선 캠페인. 3년 전에 생각이 나는. 예.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정당 지지율 박영식 에디터 어떻게 나왔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7.5%, 국민의힘 36.4%, 조국혁신당 4.7%, 개혁신당 1.3%, 진보당 1%, 그 외 다른 정당 1.8%, 지지하는 정당 없음 6.9%였고요. 이게 3월 초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의 오차 범위 밖에 격차로 지금 앞서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지금 뭐 같은 기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더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두 정당이 그 이재명 대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심 무죄가 정당 지지율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만약에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요.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이 격차가 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럼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이게 정당 지지라는 게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당당할 때, 당당할 때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 말씀하셨어요.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일 만약 인용이 되게 된다면 이제 그 지지 표출이 제약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격차가 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인다라고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쇼미더민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 방송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최인호 인미애원의 최타임 준비되어 있고요.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도 진행이 됩니다. 내일 윤석열 탄핵 선고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특보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종일 특보로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